아, 351쪽이네요. 351쪽에 공생 조금 얘기하고 시간이 없어서 끊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땀을 분비하면서 그것을 또 먹고 살아가는 그런 세균들이 다른 병원균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세균들은 우리 땀에서 먹을 거리를 얻고, 세균은 우리 몸에 다른 병원균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유기체가 함께 살면서 각자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받는 것을 공생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살펴볼게요. 공생은 피조 세계를 설계하면서 하나님의 사전 계획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생존이란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다. 어떤 유기체가 생명의 유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할수록 그 유기체의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지고 생산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걸 왜 사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A라는 개체가 살기 위해서는 B라는 개체가 필요하고, B라는 개체가 살기 위해서는 A라는 개체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화라고 하면은 별개로 막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쵸? 막 발전을 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A라는 개체가 B를 필요로 하는 형태로 진화가 막 완성이 됐을 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B라고 하는 개체는 A라고 하는 걸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A라고 가장, 하는 개체가 멸종해 버리겠죠. 그쵸? 네, 그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개체가 또 진화가 막 돼가지고 A라고 하는 개체한테 필요한 거를 공급해 줄 수 있고, 자기는 A라고 하는 개체로부터 필요한 걸 얻어야 하는 형태로 진화가 딱 됐는데, 되고 보니까 어때요? A라는 개체가 멸종했네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네, 될까요? 자기도 멸종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공생이라고 하는 체계가 돌아가려고 하려면은 이게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가장 대표적인 공생의 애가 우리 뭐 땀과 세균 말고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벌과 꽃의 관계도 전형적인 공생의 관계입니다. 꽃이 네, 뭐예요? 꿀과 그 다음에 화분을 이렇게 막 생산을 해주면은 벌들은 뭐예요? 그거를 가져다가 먹이로 삼는데, 그 과정에서 뭐예요? 수분이 일어나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역할을 해주죠. 그쵸? 네,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꽃도 진화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벌의 진화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벌이 먹을 걸 찾아보자 하고 꽃을 막 찾아 나서는데 꽃이 아직 진화가 덜 됐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이게 안 되는. 벌은 다 싹 다 죽겠죠. 그쵸? 네, 그죠. 반대로 꽃이 진화가 다 돼서 이제 우리 수분할 수 있게 벌들이여 와서 이 꿀을 가져가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와서 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벌이 안 와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꽃들도 그러면, 다 죽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뭐예요? 딱딱 맞아 떨어지게 돌아가야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게 공생인 거예요. 굉장히 정교하고 뭐 타이밍이나 역할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나타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무작이잖아요. 진화는 우연이나 무작이잖아요. 그쵸? 네, 거기에 의존해서 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어쩌다 하나 나타나면 또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피조 세계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손발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온 천지의 편만한데 네, 아까 봤듯이 우연에 의해서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공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교하게, 그쵸? 생태계를 만드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 이러한 유기체들은 온갖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생관계를 이루어 수많은 유기체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만드셨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진화는 협력인가요? 아니요. 진화의 개념은 협력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경쟁이잖아요. 경쟁.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저 개체를 멸종시키고 내가 살아남는 게 진화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공생관계를 보세요. 오히려 경쟁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협력과 조화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쵸? 네, 예,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쵸? 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배구로 이분은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단 한 선수보다 팀으로 협력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경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생을 통하여 형성되는 팀은 관련된 모든 유기체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든다. 그렇죠? 우리가 배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도 역할이 나눠져 있죠. 그렇죠? 네, 앞에 세 명, 뒤에 세 명 서 있어서 상대방한테 강하게 때리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강하게 때리는 걸 막기 위한 블로커나 공격수들은 앞줄에 있죠. 그쵸? 네, 그리고 뒷줄엔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 것을 받아내는 수비수들이 배치가 되죠. 그쵸? 네,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걸 또 뭐예요? 세터가 토스를 해줘서 때려서 상대방 코트에 내리 꽂으면은 득점되죠. 그쵸? 그래서 이 네, 목표를 위해서 뭐예요? 각자의 역할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역할에 맞는 위치도 정해져 있죠. 그쵸? 네, 네, 근데 만약에 누가 한번 여기서 이걸 깬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수비수가 받아야 되는데 아,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갑자기 앞으로 이동하면서 공격수 위치에 있다고 해봅시다. 네. 배구 경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없겠죠. 되겠죠. 거기 비어 있으니까 상대방에선 거기로 톡톡 때리면 다 점수 될 거 아니에요. 게임 자체가 안 돼 버리겠죠.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배구 경기가 되기 위해서 재현이는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로 설명하면 더 쉽겠죠. 그쵸? 네, 골키퍼가 아, 나 골대 지키는 역할이 싫다라고 하면서 공을 몰고 열심히 드리블을 해서 득점을 하겠다고 나갑니다. 그 네. 경기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없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김치 같이 막 그렇게 하고. 네, 당장 퇴출되겠죠. 그쵸? 예. 네, 그쵸. 그러니까 공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존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얘네들이 손발을 맞춰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거를 수행을 해줘야 얘네가 서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쵸? 네, 나 그거 싫다고 해서 수행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너 죽고 나 죽자가 돼. 네,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우연하게 그쵸?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의 생명체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비합리적이죠. 그쵸?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설계자가 우리가 배구 경기를 설계할 때도 너는 그 감독이 작전을 짜잖아요. 그쵸? 너는 여기서 이 역할을 하고 너는 여기서 이 역할을 하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딱딱딱딱 맞아 돌아가게 하는 팀이 강팀이잖아요. 그쵸? 네, 그 약팀은 뭐예요? 감독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얘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삐그덕거리고 시작하면은 전술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빈 구멍이 생기고 완패하고 이런 게 약팀이잖아요. 그쵸? 네, 공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명백한 설계의 증거를 여기서 볼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도대체 그와 같은 팀이 우연히, 그쵸? 진화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한 지도자가 선수들을 선발하여 각자에게 특정한 위치, 그쵸? 이게 설계라는 뜻이에요. 정해주는 거죠.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의지를 갖고 지성을 갖고 명확하게 배치를 하는 거죠.
경기할 수 있도록 배치하기 시작할 때 여기 배치란 단어 나오죠. 한 팀이 만들어진다. 그 팀의 지도자는 각 선수들의 능력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선수들이 감당할 수 있는 위치의 역할이죠. 역할을 맡겨주는 겁니다. 선수를 배치한다. 이와 같은 일은 공생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기체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를 도와줄 다른 유기체들을 찾아다니지 않는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라. 우리 피부가 맞서 싸우는 박테리아와 균류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다. 어떻게 우리 몸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세균과 균류만을 끌어들이는 형태의 먹을거리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겠는가? 그쵸, 우리가 아까 봤었잖아요. 이 손에 그냥 이렇게 보면은 2.54cm죠. 가로 세로 2.54cm에 6만 5천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균 종류가 살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세균들이 뭐예요? 우리한테 해를 안 끼치고 해를 끼치는 병원균들을 막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애들만 여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애들만 그 정착할 수 있게끔 우리 몸이 먹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다른 균류는 와도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땀을 가지고 먹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익한 역할을 하는 걔네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먹이가 우리 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균으로 이렇게 쫙 덮여 있기 때문에 병원균들은 오게 되면은 이제 뭐예요? 얘네들이 만들어낸 산에 의해서 이제 괴사를 하면서 우리 몸이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몸에 처음부터 이러한 균과 세균들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장치를 우리 몸에 설계하셨다라는 답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쵸? 네.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런 균류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갖 균류들이 살아남겠죠. 그쵸?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젖산으로 우리 몸이 보호되는, 감염으로부터 보호되는 이런 결과는 얻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 나가서 네 마음껏 너 저기 축구 좋아하니까 공 하나 던져주면서 야, 네 마음대로 뛰어봐. 네 마음대로 해봐. 그 경기 이기나요? 아니요. 100% 지잖아요. 그쵸? 예. 네. 열심히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 무작위예요. 그쵸? 우연, 무작위에 의해서 야,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렇게 해서 저기 대신에 골을 많이 넣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라고 하면 이기나요? 아니요. 100% 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100% 우리가 공생을 통해서 얻은 그 결과물을 못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쵸?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할들을 목적을 갖고 부여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 자, 주장이 우리 몸으로 하여금 적절한 선수들을 끌어들이도록 설계한 다음에 그 선수들에게 우리 피부에 유익을 끼치는 동시에 병원성 세균들과 맞서 싸우는 산을 만드는 위치를 맡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팀워크가 이루어지면서 감염을 방지하는 일을 우리 몸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한 팀이 무작위적인 우연으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공생이라는 과정이 무작위적인 우연의 결과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저기 그라운드에서 공을 그냥 아무렇게나 뻥뻥 찼더니 그냥 골대로 쏙쏙 들어가가지고 우리 팀이 이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네. 아무도 안 믿겠죠. 그쵸?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논리인데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 어이가 없죠. 그쵸? 네. 자연에서 반복적으로 거듭 되풀이하여 일어나고 있다고 억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얘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믿음을, 그쵸? 그래서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쵸? 네, 무신론자들이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성을 포기하고 맹신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비난하잖아요. 그쵸? 근데 자세히 보면은 무신론자들이야말로 맹신이에요. 그쵸? 예, 이러한 명백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눈을 꼭 감고 마치 그 뭐죠? 꿩인가 이런 애가 꿩인가 타종가가 갑자기 사냥꾼을 만나면은 자기가 이제 대비할 이제 그게 없으니까 땅에다가 머리를 막 쳐 박는다 그래요. 네. 예, 그런 모습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무신론자들은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자기들은 마치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정반대라는 거죠. 그쵸? 예,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눈을 뜨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비난을 하건 말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와 저렇게 놀라운 믿음을 맹신을 그쵸 갖고 있다니 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이 참 은혜인 이 은혜를 입고 정말로 눈을 뜨고 보게 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들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도 저기 조롱의 200배로 갚아주마 뭐 이런 원숭이들아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안 돼. 돼요. 그쵸? 그건 그리스도인들한테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을 이제 좋은 말로 일깨워 줄 수 있는 말은 하면 좋은데 쓸데없는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우리는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단순히 어떤 논리와 지성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쓸데없는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더, 그쵸? 상대방이 1만큼 하니까 우리는 2, 3만큼 더 강력한, 심한 말로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는 길로 가곤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 때는 이제 혈기왕성하니까 그런 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몇 번 해보다 보면은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사실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가고 보면은 아 그때 선생님이 말한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무신론자들이야말로 맹신하는 사람이고 놀라운 믿음, 그들이 조롱하는 그런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피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경이로운 설계를 너무나 터무니없는 무작위적인 우연의 결과로 믿는 엄청난 믿음이 있지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피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마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한 가지 주제인 피부 색깔을 다루고 싶다. 피부 색깔의 과학적 원리 알고 싶나요? 그냥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쵸? 예, 아, 다인종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다양한 피부 색깔이 나타나는가? 피부에는 멜라닌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 이거 많이 들어봤었죠, 그쵸? 네. 이 화학 물질은 색을 가지고 있는 색소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들어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특별한 색소는 피부에서 검은색을 내게 돼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멜라닌 색소가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검은 피부 색깔을 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단지 멜라닌 색소를 조금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밝은 피부 색깔을 띠게 될 것이다. 그쵸? 그래서 재밌는 게 흑인하고 백인들 사이에서도 이 차이가 있는 거 알아요? 어, 마치 우리도 황인인데도 조금 더 하얀 애 있고 조금 더 까만 애 아, 있는 것처럼
아, 네. 흑인 애들도 더 까만 애 있고 약간 덜 까만 애 있고 백인 애들 중에서도 더 하얀 애 있고 약간 덜 하얀 애 있어요. 아,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그 흑인들끼리 이제 이렇게 코미디 같은 거 할 때 흑인들끼리예요. 흑인들끼리 코미디 하면서 서로를 이제 디스리스펙트 하는 그런 코미디 하는데 막 저기 되게 웃긴 말 하기도 해요. 네. 예, 뭐 그 뭐지 뭐 밤에 뭐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흑인 앞에 가서 이런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이제 이게 진짜 뭐 미국 사회는 막 총 갖고 다니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말인데 코미디고 이제 그 같은 흑인들이니까 이런 농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 너는 너무 까맣다는 거예요. 같은 흑인인데. 아, 예, 그렇다면서 너는 이제 저기 저녁에 밤에 불 끄면은 이빨밖에 안 보일 놈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놀리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네, 과학적으로 보면은 뭐 그냥 피부 안에 색소가 더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그쵸? 똑같은 사람인 것이고 색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색깔을 띠는 것이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색이 좀 덜 들어가서 그쵸? 하얀 네.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인종적인 그런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자, 백색증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멜라닌 색소가 전혀 없어요. 이건 이제 그 유전적인 영향으로 멜라닌 색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새하얀 가끔씩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돌고래 중에 하얀 거. 그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벨루가, 그쵸? 벨루가. 네. 벨루가 아, 같은 애. 그다음에 백호돌이 이런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유전적인 그런 과정에서 이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이제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하얗게 태어나는 거죠. 네. 자, 이 사람은 극단적인 하얀 피부 색깔을 띈다. 그래서 사람한테도 가끔씩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죠.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거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다음과 같은 실험은 그 요인들 가운데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랍니다. 밴드를 이렇게 손가락 하나에 감아 놓고 한 이틀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둔 다음에 이 밴드를 풀어 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밴드 감았던 자국이 이렇게 생기죠. 그쵸? 네. 하얗게. 그쵸? 네. 요런 부분에서 이제 일조량이 그쵸? 우리 피부에서 멜라닌 색소의 양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네. 이번 실험을 마무리한 뒤 스스로 푸는 문제 11.10에 대답해 보라. 이 문제는 빛이 우리 피부에 남아있는 멜라닌 색소를 증가시키는지 또는 감소시키는지에 관해 묻는다. 당연히 빛이 증가시키겠죠. 그쵸? 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요거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같은 백인이라고 해도 북유럽 쪽으로 가면은 더 금발이 많고 하얀 얼굴 띠는 거 알아요? 눈 색깔도 심지어 에메랄드빛 띠는 애 나와요. 아, 네.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아, 네. 예, 그, 네. 그리고 그 원래 그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흑인이 사는 데가 적도 쪽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네. 아, 예. 근데 적도 쪽이 뭐예요? 햇볕이 가장 많이 내리쬐는 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 피부 색깔이 왜 나오느냐라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이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살아가기 좋게끔 이제 정착된 형태의 유전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 형질이에요. 유전 형질. 네. 유전자라고 말하면 마치 다른 인종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전 형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가 이제 우리가 AB 혈액형에 ABO형 있잖아요. 그쵸? 누구는 네. A형이고 누구는 AB형이고 누구는 O형이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걸 유전 형질이라 그래요. 예, 똑같은 혈액 유전자인데 거기에 따른 형태가 몇 개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멜라닌 색소를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한 유전자 형태가 몇 개가 있는 거죠. 그쵸? 예, 그게 이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적합하게끔 세팅이 돼서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인, 황인, 흑인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는 변함이 없죠. 그쵸? 근데 네. 유전 형질이 그렇게 정착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유전형들은 이제 소실이 돼요. 자연스럽게 소실이 되면서 그 종만 거기에 이제 정착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오늘날에 그 결혼하면은 혼혈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혼혈하는 애들 보면 어때요? 진짜 중간 형태쯤으로 나오죠. 그쵸? 네. 그렇죠. 예, 네. 피부가 하얗지도 않은 것이 검지도 않은 것이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약간 외국인처럼 눈이 깊고 코가 이렇게 오똑 쓴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동양 느낌 나고 그렇죠? 네. 네. 예, 이런 애들 나오는 이유가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 맞게 유전형이 세팅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유전자들은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소실됐던 거예요. 없어졌던 거죠. 그쵸? 네. 없어졌던 건데 뭐예요? 나중에 결혼을 통해서 다시 그 유전형을 얻으니까 그게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쵸? 예, 그 네.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또 백인하고 결혼하거나 또 흑인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런 그 후손은 그쪽으로 계속 갑니다. 아, 네. 예, 왜냐면은 그 가지고 있는 유전 형질이 점점 더 적어지거든요. 네. 예,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래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미량으로 남아있기는 하죠. 그래서 가끔씩 흑인들끼리 결혼했는데 자녀가 백인 태어나는 경우 있는 거 알아요? 아, 그건 잘 원래 모르겠네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백인의 그 피부를 갖고 있는 유전 형질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은 흑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인은 그 핏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분명히 백인 혼혈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예, 근데 그게 완전히 소실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역시 완전히 소실되지 않은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근데 이 두 유전자가 만날 확률은 극도로 낮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둘 다 그 까만 피부를 갖고 나타내는 유전 형질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9.9는 그렇게 나오는데 어쩌다 0.1%가 요 둘이 만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네. 돼요? 흑인 부부인데 갑자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인 같은 애들이 뿅 하고 나. 아, 네. 네, 진짜예요. 농담 아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유전 형질의 문제고 그 유전 형질이 환경에 맞게 이제 그 정착을 하면서 세팅된 것에 불과하다. 예,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가장 살아가기 좋게 이렇게 튜닝이 된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어찌됐건, 예, 부가적인 얘기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털은 피부에서 색깔이 갖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색깔을 띈다. 그래서 머리 색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 머리카락이 금발이 많은 이유가 피부도 하얀 게,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머리카락에도 역시 멜라닌 색소가 없어서, 그런 금발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없지는 않아요. 예, 완전히 없으면 하얀 머리 됩니다. 우리 그 벨루가 백호돌이처럼. 예, 근데 네.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머리에 이제 멜라닌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붉은 빛을 내는 색소도 같이 있거든요. 그 두 개가 조합되면서 이제 되는 건데, 검은색을 띠는 게 이제 압도적으로 빠지니까, 예, 붉은 빛에 약간 그 흰색이 이렇게 더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발, 예, 블론드 헤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검은 머리카락은 그 안에 멜라닌 색소가 많은 반면 하얀 머리카락은 멜라닌 색소가 거의 없다. 붉은 머리카락은 어떤 사람의 몸에 있는 멜라닌 색소와 붉은 색소의 혼합물을 적절히 혼합하고 있다. 그쵸? 만약 그 네. 사람이 붉은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반면 멜라닌 색소를 아주 조금 만들어낸다면 그 사람의 머리카락은 붉으스름한 금발일 것이다. 그쵸? 붉으스름한 금발 쪽이 돼요. 그쵸? 네.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만들어낼수록 붉은 색깔이 훨씬 더 깊어지죠. 그쵸? 멜라닌 색소가 전혀 없다면 머리카락이 하얀색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 머리카락이 약간 빨갛거든요. 아, 예, 진짜요? 약간 자연 아, 그 색깔이 나요. 완전 까맣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네. 얘네들은 멜라닌 색소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선생님에 아, 비해서. 저도 약간 자연갈색 예, 있어요. 그쵸. 예, 그게 이제 멜라닌 색소가 약간 좀 적은 예, 그런 요소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 그래서 저기 서연이 얼굴이 하얗구나. 아, 저 이제 그냥 보니까. 기재 발사진 겁니다. 재현이는 머리도 까맣고, 그쵸? 예, 얼굴도 까맣고. 예, 원래 멜라닌, 아, 멜라닌 색소가 풍부한 거죠. 근데 멜라닌이 그 피부나 이런 그 머리를 굉장히 그 윤택하게 하고 그 뭐라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왜 흑인들 보면은 그 막 피부 문제 가지고 막 트러블 겪는 경우가 적잖아요. 그쵸? 예, 그런 그렇죠. 게 이제 그런 이유인데 백인들 보면은 피부 트러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쵸? 예. 아, 이게 막 예. 반점 같은 거. 예, 그런 게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근데 보기에는 하얀 게 보기가 좋긴 하죠. 그쵸? 예, 그래서 우리 그 교회사에서 배울 때 그 누구냐, 그 사람도 그 앵글 쪽 보더니 와, 저 이렇게 하얀 머리 하얗고 이게 금발인 거죠. 그쵸? 앵글로 색슨 있잖아요. 영국에 들어간. 야, 저 사람은 어느 사람인가? 이러니까 앵글족입니다라고 하더니 와, 이제 천사 같은 민족이요 하면서 저들을 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해가지고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가가지고 영국을 아, 예, 네. 기독교화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쵸? 아,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하여간 보기는 좋은데 더 약해요. 오히려 약한 측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흑인도 잘생긴 흑인 보면은 예, 멋있어요. 예, 상당히 멋있습니다. 예, 하여간 자, 그 백인도 못생긴 백인은 진짜 못생겼어요. 아, 예, 진짜예요. 아, 근데 무서울 정도로 못생겼어요. 우리가 흔히 왜 네.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공포 영화 같은 데서 그 나오는 약간 진짜 약간 그런 거 연상시킬 정도로 못생긴 그런 백인들이 있어요. 하여간 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자,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이렇게 갖춰져 놓으면은 백인들이 좀 더 보기 좋은 건 사실이죠. 그쵸?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다 공평해요. 그쵸? 뭐 하나가 좋으면 뭐 하나가, 좀 부족하고, 뭐 하나가 좋으면 다른 무언가가 좀 부족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빨리 나가 볼게요. 다른 유기체에서 나타나는 피부입니다. 피조세계의 대다수 유기체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외피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거의 모든 유기체들은 일종의 피부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수많은 유기체의 피부는 대체로 사람의 피부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겠죠. 그쵸? 예를 들어 원핵생물계와 원생생물계에 속한 대다수 구성원들은 단세포 주변을 둘러싸는 세포막이 끝이에요. 그쵸? 그래서 네. 막 하나로 끝입니다. 우리가 항생제 쓰잖아요. 그쵸? 페니실린. 페니실린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어, 곰팡이? 예. 네, 곰팡이에서 추출한 건데 그 화학 물질이 세균을 어떻게 죽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말한 세포막 있잖아요. 그쵸?
그 네. 세포막을 녹이는 물질을 얘네가 그 갖고 있는 거예요. 페니실린이. 네. 그래서 여기 세포막이랑 닿으면은 세포막에 구멍이 뽕 하고 뚫립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세포 물질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어, 밖으로 쏟아져 나오겠죠. 그쵸? 네, 그쵸. 그러면 그 세포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균이 죽는 거예요. 네. 네, 세포막에 구멍 뚫어주는 역할을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네. 우리가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그게 뭐냐면은 얘네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방어하는 물질들로 세포막을 이렇게 둘러놓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세포막이 안 뚫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네, 그래서 또 다른 형태로 또 뚫어놓고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네. 자, 일부 세균은 이와 같은 세포벽을 덮고 있는 끈적거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피막을 갖추고 있다. 이 피막은 세포 자체보다 훨씬 더 박테리아를 보호한다. 그래서 세포막 위에 피막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세균도 있다는 뜻이에요. 대다수 네. 식물들은 표피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피부와는 달리 식물의 표피는 흔히 단 하나의 세포층이다. 비록 그것이 사람의 피부와 비교할 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식물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보호막을 제공한다. 저 세포벽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균계에서 유기체들은 전형적으로 키틴질로 덮여 있다. 우리 얘기했었죠. 이 피막은 나름대로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진균류의 각 부분을 위쪽으로 지탱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진균류에게 탁월한 보호막을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곤충의 외골격 같은 그런 녀석이죠. 동물계에 속한 대다수 유기체들도 역시 어떤 형태로든 피부를 갖고 있다. 피부의 구조가 종종 이 생물계에 속한 유기체들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고 해요. 피부에서 어떤 유기체의 피부에서 털을 만들어낸다면 포유동물로 간주돼요. 포유동물의 특징 뭐냐? 피부에서 털이 나온다. 포유동물은 모두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러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털을 만들어내는 피부이다. 물론 젖을 준다는 것도 있죠. 더구나 대다수 포유동물들은 어린 새끼를 낳고 알 낳는 게 아니에요. 어린 새끼를 낳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젖으로 새끼들을 키우고 4개의 방을 가진 심장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이 설명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고양이, 코끼리, 토끼 등과 같이 인간은 포유동물이 되죠. 앞으로 생물학을 공부할 때 포유동물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자, 만약 유기체의 피부에서 털이 아니라 깃털이 나온다. 그러면 포유동물이 아니라 새가 되겠죠. 어떤 유기체의 피부에서 비늘이 나온다. 그러면 물고기나 파충류가 될 겁니다. 그 유기체가 지닌 여러 가지 특징들에 따라서 말이다. 만약 그 유기체의 피부에 외골격이 있다. 그러면은 절지동물, 곤충류가 되겠죠. 양서류 같은 일부 유기체들은 심지어 피부로 숨을 쉬어요. 그래서 개구리는 피부로 피부. 숨을 쉬어요. 그래서 피부가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얘네는 목 졸리는 것 같이 죽어요. 자, 어떤 유기체가 같은 피부의 조직과 기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요약 빨리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이번 단원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잠시 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인체는 그 설계만으로도 굉장히 놀랍다. 뼈하고 근육,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이 피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번 단원은 단지 인체의 상부 구조에 관한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인체의 골격 체계, 인체의 근육 체계에 관하여 훨씬 더 어려운 수많은 영역들을 일부러 남겨놓았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이해할 만한 화학 지식이 없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다른 사실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바란다. 곧 인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나머지 과학계에서도 여전히 완전한 신비로 남아있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체가 작동하는 대다수 과정들을 여전히 더 많이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인체를 실제로 설계하고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이처럼 우아하게 설계된 체계가 무작위적인 우연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